헌법소원을 아마 제기를 해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미 제기를 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사립유치원,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거든요.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서로 다른 데서 하는데, 그 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을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났고, 유치원도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이 어린이집 원장 또 유치원 원장들을 고발을 했죠. 그래서 재판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그 재판은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이 제기를 한 건데, 아이 행복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그 돈을 뭐 개인적으로 썼든가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어린이집 원장이 감사하다가 이제 그런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의 그 교육청에서 그 돈을 반환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무슨 소리냐, 이게 그 사람이 정당하게 결제를 한 것이고 나는 그 돈을 쓴 건데 그게 왜 반환할 문제냐 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 판결이 뭐냐면, 대법원까지 가서 했던 판결은 그 돈은 유치원에 준, 어린이집에 준 보조금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준 거가 된 거예요? 학부모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법원이 이 돈은 학부모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또는 제주시에서 그걸 반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판결을 낸 거예요. 반납하라고 요구하려면 부모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 오고 간 것이니까. 교육청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이 돈은 부모에게 준 겁니다 라고 하는 판결을 확실하게 내렸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원장이 그 돈을 사적으로 썼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재판이 걸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은 그 돈은 유치원 소유자의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건 횡령이 아니야 이렇게 판결이 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하면서 부정행위라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합법적인 행위인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규칙이나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 규칙에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틀린 거냐? 그 유치원이 틀린 거냐, 아니면 교육부가 틀린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의 그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부의 그 규칙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교육부 공무원들 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적발을 하더라도 자기들 규칙에 의해서 이 규칙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횡령이다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법원에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못 가져가죠. 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봤자 무죄니까. 검찰에 하면 기소 중지인가 뭐 그렇게 해버려요. 불기소 처분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난감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자기들 규칙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그 규칙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이제 법원으로 안 가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론재판이죠. 여론재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론재판은 아주 그들의 의도대로 기가 막히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녀사냥인 겁니다. 이런 게 마녀사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좀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거를 낸 거예요. 그중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뭐냐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26조인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것은 부모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를 아이 행복 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모에게 지급한다 하고 추가로 거기다가 플러스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한다. 요거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죠 이게? 부모에게 준 건데 부모에게 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보조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직접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조문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부모에게 준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보조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뒤는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통과가 된 후에도 이 법이 과연 시행이 될 수 있는 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부모에게 줬다는 얘기야 아니면 부모에게 안 줬다는 얘기야. 그 조항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의도는 부모에게 준다 그 조항대로라면 실제로 부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계속해서 이거는 유치원에 준 보조금이 아닙니다 라고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유치원에 준 보조금입니다 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의도대로라면.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의도대로 될지는 몰라요. 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앞뒤가 맞으려면 부모들로부터 아이 행복 카드를 다 회수해야 됩니다. 다 회수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처럼 학군제로 유치원도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라에서 유치원이 쓰는 돈은 직접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무튼 지금 법안에 올라와 있는 그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것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들어있거든요. 그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게 유아교육법 개정안,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금 말씀드린 그거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런 겁니다. 유치원의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두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에다가.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이 되죠. 대부분은 다 설립자가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이 법인 유치원이 될 경우에 거기에 이사장도 있고 원장도 있고 이런 직책들이 생기잖아요. 법인이 되면 이사회라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사회에 이사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사장은 10중 8구 설립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장이 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원장을 할 수 있어. 그럼 이사장이 원장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급여를 못 받아요.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원장이 되어야 원장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법인 유치원의 경우에 설립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돼 있어. 왜? 설립자가 지금까지는 2012년 이전까지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됐는데 2012년 이후에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급여 말고는 못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 급여도 못 가져간다가 되는 거지. 그래도 법인이 아닌 개인 유치원들은 괜찮죠? 네, 개인 유치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법인화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은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원화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강제로 법인화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선언을 했죠. 법인화가 되면 설립자는 이사장이 되죠, 당연히. 아니면 이사장을 딴 사람을 시키고 자기가 원장이 되든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큰 유치원, 200명 규모의 유치원 정도가 되면 이제는 10중 8구 유치원을 뺏기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장이 되면 그냥 명예직으로만 있으면 될까? 아니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유치원이 결손이 나잖아요. 유치원이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누가 메워야 되죠? 그거는 소유자가 메우게 돼 있어요.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설립자가 책임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립자들은 결손이 났을 때 자기가 다 채워 넣어야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유치원 문도 닫을 수 없어. 뭐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사장 자리도 포기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짓들을 하든지 뭐 뒤로 빼돌리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사장을 하면서 뒤로 뭐 빼돌리고 뭐 이제 이런 거지. 그 뒤지면 다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께서 지금 위헌 소송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된 말씀들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 헌법 소원은 제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유치원 쪽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정치적인 기관이어서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이미 상당히 바뀌어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기기 힘들 거라고 보고 그래서 문 닫을 수 있을 때 빨리 닫으세요 어떻게든 하고 저는 이야기하죠 그분들에게. 근데 문도 못 닫죠 지금은. 문 닫으려고 하면 다 형사처벌한다고 그러고 뭐 다 그러고 있으니까. 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다른 분 예, 질문해 주세요. 앞에 그 남자 분께서 질문 있으셨는데요. 지금 이 현 정부의 이런 사회주의화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예. 듯한데 네. 이제 그 단적인 예로 이제 유치원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인지하거나 혹은 이 정부가 또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다음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네.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네. 그런 가능성이 일어날 징후가 네. 좀 있는 부분들이 사회의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땅히 하셔야 될 질문들 잘 해주셨습니다. 이쪽 사회 분야, 경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야는 아주 급속히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동네 병원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가면서 법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고, 그 법인이 되면 이사회가 생기잖아요. 그 이사에 누가 들어갈 거냐? 저는 관선이사처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곳곳에 뭐 많거든요. 또는 동네 무슨, 요즘 그 서울엔 이렇게 그 뒷골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마을 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뭐 해가지고 하면서 그런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또 정의당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예상은 그런 사람들이 유치원이며 요양원이며 뭐 동네 의원이며 병원이며 이런 데들, 그러니까 국가 돈이 들어가는 데들이죠. 그게 법적으로 그게 뭐 환자한테 주냐 뭐 어디에 주냐 뭐 이걸 떠나서 일단 국민들은 그게 전부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접수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다 뭐 잘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마 곧 그렇게 위원회 방식으로 다 접수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무슨, 그러니까 아이들, 환자, 뭐 노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고아원 뭐 이런 데들, 이게 아마 다 그 사람들을 놀이터 또 먹고 사는 방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죠. 대기업.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드루킹 무슨 사건 가지고 지금 그 법원에서 김경수 씨 그 재판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대선에서의 그 표 조작, 뭐 댓글 조작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축이 대기업들 접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서너 개 정도 정해가지고 그것들 오너들 쫓아내고 그거 접수하자.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된 기업이죠. 그게 시민단체 또 공조합 이런 데서 경영하는 기업들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원래 그들의 그 뭐죠? 경제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 그게 원래 이름이 경공모였는데 경공모가 너무 이름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경인선으로 바꾸라 그런 거예요. 그 경인선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대기업들 접수해가지고 오너들 쫓아내고, 그리고 노조와 시민단체와 또 자기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성에다가도 투자하고 뭐 하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지금 뭐 상당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죠.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할 거라고 봐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연금 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오너들을 제약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 첫 번째 타겟이 지금 조양호, 대한항공, 그 한진 카리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워낙 그 사람들은 밉보여가지고 그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 그 조양호 씨 부인이며 그 딸들이며 도대체 어떻게 길렀길래 그런지 정말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근데 그거하고 회사 경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마 저는 10중 8구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접수를 하게 되겠죠.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 타겟이 삼성그룹입니다. 지금 3월 14일 날 검찰이 삼성물산하고 또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015년 9월 달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합병을 했는데 이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무효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용이 삼성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재용은 제일모직에는 23% 지분을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에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0%였어요. 그런데 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을 하려면 삼성물산을 장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 주식을 또 4%인가 갖고 있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한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재용한테는 제일모직의 지분이 23%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병된 삼성물산 주식 17%를 이재용이 갖게 됐어요. 근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여기서 무슨 시비가 붙었느냐, 제일모직이 투자한 이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다 이 바이오 약품들 만드는 또 연구 개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게 제일모직이 투자를 한 회사들인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바이오 에피스와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뻥튀기가 됐다는 거예요. 뻥튀기,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뻥튀기가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뻥튀기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가 그래서 뻥튀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합병을 할 때 이재용이 너무 유리하게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게 뻥튀기가 된 것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분식회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2016년 11월 달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든요. 코스닥에 상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원인가 뭐 아무튼 굉장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상장할 때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주식 가치가 올랐고 그래서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하는 거예요. 특혜로 상장을 한 거다. 그런데 좁게 보면 그래요. 특혜라는 말이 맞아. 그래서 2015년 11월 달에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을 하거든요. 뭘로 개정을 하느냐? 그 이전까지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면, 즉 코스닥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을 일반한테 팔려면 반드시 흑자가 나야 돼요. 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야 돼. 그런데 2015년 달에 그 규정을 바꿔요. 그래서 이익이 안 나도 괜찮아, 적자 상태여도 괜찮아 라고 규정을 바꿔줬어. 삼성 때문에 바꿔준 거예요. 진짜로 특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2016년 12월 달에 상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규칙을 바꿨을까요? 거래소가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담당자들이 삼성 측을 찾아가 가지고 제발 좀 상장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거든. 왜? 2015년 7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대표이사가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저희 두 회사는 앞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해요. 나스닥에는 적자라도 괜찮아요. 나스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적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진짜 희한한 기업가가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만드는데 그 테슬라는 10년도 넘게 적자인데 상장을 했거든. 나스닥에. 왜냐?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게 앞으로 전도가 창창한 기업이 미국으로 가면 어떡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좀 투자해가지고 우리도 돈 좀 벌자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요구를 한 거죠. 거래소에다가 가서 좀 설득하라고.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에피스를 설득을 했고, 너희들 상장할 수 있게 규정을 고쳐줄게. 이렇게 해서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만 딱 보면 특혜지. 그래서 이제 그거 특혜라고 해가지고 정의당의 심상정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계속 문제를 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너 이거 청와대 압력 받았지, 뭐 어디 압력 받았지 해가지고 이제 그거 압수수색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분식회계냐?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김정호의 경제TV에 들어오시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쭉 그걸 한 게 있거든요. 아마 그 영상을 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복잡해. 무슨 콜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관계 회사니 무슨 종속 회사니, 뭐 아무튼 회계와 관련된 것들이어 가지고 진짜 어려운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순리에 따라 생각해보면 분식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 사태에 대해서 단지 알아듣는 거는 저놈 나쁜 놈들이야 이거지. 그거는 알아듣는 거예요. 저놈들 도둑놈들이야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참여연대니 정의당이니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게 저놈들 나쁜 놈이고, 이재용이 삼성을 차지하려고 저놈들이 나쁜 짓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은 다 그걸 믿죠. 다른 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예전에 했던 결정들을 다 뒤집어 엎고 이거는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다라고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내렸어요.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했고, 또 80억 과징금 부과도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행정소송을 냈어요.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냈죠. 행정소송을 내면서 증선위 제재 결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너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재판 나올 때까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얘네들 거 중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고서는 행정법원에서 네 말이 맞다. 이게 억지 같으네. 그리고 아마도 이 결정은 얘네들이 틀렸다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일단 정지시켜 줄게 해가지고 지금 그 제재는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대표이사들은 그냥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80억 과징금도 안 낸 상태로 되고 있고 이렇죠. 그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두고 봐야 아는 건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검찰이 또 가고 있는 거는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바이오에피스 이쪽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특혜 상장 코스닥에 특혜로 상장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자체가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게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승소를 한다면, 즉 삼성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재용 씨는 삼성물산도 그렇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도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주들, 수만 명의 주주들로부터 개인적인 소송을 당하게 돼요. 왜? 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잖아. 지금 너 때문에 입는 손해가 얼마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따지겠죠.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아마 거의 빈털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삼성의 경영권을 뺏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하는 일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대기업에서 오너를 몰아내는, 그래서 대기업은 더 이상 어떤 특정 개인의 손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은 사회의 것이다. 국민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정권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4-5개 정도? 삼성은 아마 상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현대차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소경제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수소경제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뭐 한화라든가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좀 밉보인 데들, 이런 데들은 아마 오너가 무력화되거나 쫓겨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사립유치원, 요양원, 뭐 동네 병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이 국유화,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어 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오너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그걸 장악해 가지고 그 정치권, 또 시민사회, 또 민노총 이런 데가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다. 의도대로 된다면. 근데 의도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 워낙 개판을 쳐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뭐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답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네, 그 예타 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타 면제. 네? 예타 면제. 아, 예타 면제요. 예,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쓸모없는 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냈는지, 이게 네. 좌파 정부였던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네. 정부, 뭐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 시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좌파들이 이렇게 이걸 잡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예. 이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예타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부터, 이 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생깁니다. 그 전에는 예타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비 타당성이지? 본 타당성 조사가 있는 겁니다. 본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본 타당성 조사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앞서서. 왜 2번씩이나 하는 거야? 왜냐하면
돈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 사업을 하는 담당 부서가 합니다. 사업을 하는 담당 부서는 그 돈 깎으려고 그러겠어요? 사업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무조건 사업합니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웬만하면 다 타당성이 있는 거야.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사업들을 자꾸 하게 된 거야. 언제부터 엉뚱한 사업을 하게 됐느냐? 노태우 때부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진짜 쓸데없는 사업은 하나도 안 했지. 정말 꼭 필요한 사업만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두환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정책이었어요. 그게 정책이었어. 왜? 박정희 대통령 때 쓸데없는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투자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막 돈도 풀어서 투자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온갖 산업 일으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막 한 달에 2%씩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뭐 1년에 30%씩 막 물가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전두환 때 이거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재익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맡겨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일은 그러면 돈 안 쓴다 이거예요. 돈 안 쓴다. 그래서 극도로 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0%씩 올라가던 그 물가가 1%, 2%대까지 떨어진 거야. 우리나라 물가가 잡힌 게 그때예요. 전두환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돈 쓰려고 그러면 김재익 수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돈 못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건 정말 잘했어요. 돈 안 쓴 거. 자, 근데 민주화가 됐잖아요. 노태우 때부터. 표를 얻으려니 어떻게 해요? 돈 써야지. 그래서 5만 대다가 5만 걸 다 해준다고 이제 인심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쭉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상당히 작용을 한 거죠. 쓸데없는 돈 많이 쓰고, 그렇게 한 게. 그래서 IMF에서도 그렇고, 이 돈 좀 제대로 쓰게 관리를 좀 하세요라고 하는 주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예산 담당 부서가 사업을 심사하자 이렇게 된 거지. 왜? 예산 담당 부서는 여러 부처들의 사업들을 놓고 예산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돈은 제약돼 있고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꼬치꼬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담당 부서가 심사를 한다. 사업 부서에다가 이 사업을 넘겨주기 전에.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된 거예요. 돈 타당성 조사는 사업 담당 부서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건 해봐야 다 타당하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하는 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만 시킨 거죠. 수많은 사업들이 다 거기서 떨려났어요. 그 떨려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건 사람들이 쓰지도 않을 거야 이거,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예산 관련 법에다가 넣으면서, 국가예산법에다가 넣으면서 거기다가 예외 조항을 뒀어요. 다만 뭐 이런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뒀어요. 두니까 그다음에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 빠져나가지. 뭐 혁신도시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거 다 빠져나가지.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한다 그러면서 그거 4대강 다 면제시켰어요. 4대강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게 쭉 이력이 있는 겁니다. 이력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었고, 당신들은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따지면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땐 타당한 사업이야 이게. 그러니까 고집부렸던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서 그걸 밀어붙였던 거고 그러니까 면제시킨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 가덕도로 할 거냐, 김해공항을 확장할 거냐, 대구공항, 밀양공항을 새로 만들 거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이 그러니까 공항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그 용역회사, 그거 설계하는 전문 용역회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제3자가 평가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내는 결정에 따르자라고 다 합의를 본 거예요. 거기서 경상남도, 대구 직할시, 경상북도가 다 합의를 봤어요. 청와대까지 다 해가지고 저기에 따르자. 그래서 거기에서 낸 결론이 뭐냐? 프랑스 회사에서 낸 결론이 김해공항 확장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여러모로 좋다. 이게 시내와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공사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모로 좋으니까 김해공항 확장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본 거죠. 다 수긍을 했어. 그런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예타 면제 하면서 가덕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고, 이거는 그냥 선거 운동입니다. 진짜 미리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그거 아마 대부분 다 빈 도로고 빈 공항이고 뭐 아무도 안 철도고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래서 저 질문하신 거, 이 정권부터냐? 그거 아닙니다. 그 1998년에 생긴 제도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예타를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 왔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예. 그런데 이 정권이 특히 심하다. 또 노무현 정권 때도 특히 심했어요. 그 혁신도시라고 하는 거 곳곳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거죠. 예. 또 다른 질문. 10시가 넘긴 했습니다만은. 예. 자, 여러분, 와, 저는 3시간 강의인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대학생들도 이렇게 못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예,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진지하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